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 인사로 하는 시간이 한 달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정말 나의 중심 가운데 있는가? 진짜 어떤 문구가 아니라 진짜 주님 정말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 집에 제가 늦게 들어가면 온유가 안 자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저는 알죠. 뭐 때문에 기다리고 때때는 안 기다릴 때도 있지만 때때로 뭐 과자를 사오기로 했는데 뭐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막 뭐 다 이유가 있잖아요. 속마음이.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로서 은근히 좋아요.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우당탕탕 하면서 앞까지 이렇게 뛰어오거든요. 그럴 때 그 마음이 힘든 어깨에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막 또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저 안 자고 기다렸는데 왜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주님께 대하여 우리 마음 중심에서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문구만 그냥 이렇게 하는가?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주님. 이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문화 속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몇 개를 걸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되는 말씀과 또 본이 되었던 인물과 본이 되지 않았던 인물들, 또 우리의 언어나 집회, 인사, 공공예절, 교회 생활과 또 사회 생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문화 생활 관련돼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교류함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란 이 기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런 부분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목을 역시 정하는데 노란색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마트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이용할래? 오늘 말씀이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먼저는 저에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혹시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 높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시고요. 휴대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아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리고 휴대폰이 없는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뭐 스마트폰
크게 뭐 어려움 없는데 뭐 그게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나는 별로 뭐 스마트폰 전화기 외에 전화 사용하는 거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로 우리 젊은 자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매체에 이렇게 팍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유심히 봐야 되고 또 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내 손자 손녀가 또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만지거나 보거나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스마트폰이 방해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잠깐 짧은 영상, 오늘 좀 스마트폰이어서요 영상이 조금 있는데요, 짧은 영상이 하나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고개를 쭉 빼고 요것만 치다보느라고 앞에 이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가고 있고요, 떨어져 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뒷사람도 앞사람이 떨어지면 그걸 봐야 되는데 뒷사람도 똑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또 공사를 하는 사람도 뭘 보고 있죠? 예,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을 투드러 패는 이 강도가 막고 있어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네, 이 가십거리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 찍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중국에서 이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강도 당하는데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사진 찍고 있고 거기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나 강도의 현장을 직접 봤다. 그런 실제 세상입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모이기도 힘듭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헤어졌다가 저녁 때 오거나 그럴 때 얼굴 보기도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얼굴 보고 쓰다듬고 볼이라도 이렇게 쓰다듬고 머리라도 쓰다듬고 해줄 시간도 없는데 서로 스마트폰 각자 보느니라고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심지어는 이 애기까지 보고 있어요. 여기 애기까지 전혀 우리 현실과 관련이 없다 그것은 아니죠.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사람이 불나서 떨어져 가고 있고 소방차가 이렇게 오고 있지만 셀카 찍느라고 관심이 없고 온통 SNS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느라고 정작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단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너무나 깊숙한 영향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여 년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하고 후하고 이 사회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주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잘 못 보지만 서울에 가면 진짜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서울은 연세 있는 분들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용합니다. 다 고개 숙이고 10여 년 전에는 이 폰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이 손에 폰보다는 책도 들려져 있고 신문도 들려져 있고 이랬었어요. 물론 이제 음악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에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등교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옛날에는 걷었는데요. 인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걷지는 않고 꺼내지 마라. 수업 시간에 꺼내지 말고 켜지 마라.
수업이 끝나면 켜고 사용해라.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례를 할 때 일어서서 인사를 하잖아요. 벌써 손에 뭐가 들려 있죠? 네, 스마트폰이 들려 있어요. 벌써. 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바로 이제 바로 이거고요. 뭐 방과후를 기다리는 아이들, 뭐 다 전부 다 복도 한 켠에서 전부 다 이거 저기 있네요. 그 스마트폰 보고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에 이제 스피커폰을 통해서 음악 듣고 뭐 하고 켜서 게임하고, 이것이 현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 여기 모습이 지금 일단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뭐 그 믿는 분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없이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스마트폰, TV를 켜놓고 스마트폰. 그러면서 그 가족들의 대화는 점점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의할 때도 선생님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을 때는 다 이렇게 앞에 보고 교장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적고 막 전달하고 듣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연수 가거나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선생님들 한 100분 정도 계시면 80명 이상이 전부 다 스마트폰 펴고 있어요. 앞에서 강의하는데, 연수 강의하는데, 강사들 불러서 강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스마트폰 보고 거기서 뭐 SNS 하고 뭐 페이스북 올리고 뭐 거기서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냥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사회 전반에 걸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누구를 탓하는 게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예배 시간에, 물론 예배 시간에 한 적은 없지만, 또는 말씀 시간에, 또는 찬양 시간에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펴고, 우리 양심적으로 알잖아요. 정말 갑자기 막 어머니께서 갑자기 막 뭐 이렇게 그거 하고 급박한 상황하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내가 확인해보고 뭐 기사 좀 확인해보고 뭐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그 생각하고 찬양 드리는 그 찬양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이 스마트폰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손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간다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어떠한가? 나는 전혀 상관없이 지내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달라요.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죠? 스마트폰을요?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전화입니다. 뭐니 해도 그냥 전화. 이 스마트폰은, 기계는 전화입니다. 전화. 이게 제가 놓고 와가지고 전화기가 돼요. 학생들은요, 전화기 용도가 가장 클까요? 다른 기능을 더 어른들 게임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어른들은 일단은 전화하는 거 외에 크게 막 다 많이 쓰시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학생들은 그러나 전화도 하지만 전화보다는 다른 용도, 뭐 톡을 한다든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대화, 문자로 주고받는 대화를 한다든지, 또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그 외의 기능들을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전화를 잘 안 해요.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전화를 할 수 있는데 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주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주로 필요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어른들도 게임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주로 어른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아이고 좋네, 저런 기능이 있으니까 좋네, 쓰고 뭐 알람도 되고 막 뭣도 되고 하니까 아이고 좋네, 쓰는 경향이 있고요. 학생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아니라 주로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거기에 재미있는 게 있거든요. 콘텐츠들이 재미와 그런 재미를 충족하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 고민이 되죠. 이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되는데 이 얘기 또 들어보면 또 딱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학교 가보면 애들이랑 얘기하고 소통하고 막 약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애들이 톡으로 막 얘기하고 하는데 나만 내 자녀만 톡이 없으면 어떻게 애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따돌림 당한 것 같고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돼서 아 이거 있어야 될 좀 안 좋은 건 아는데 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줘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정작 아이들의 고백은요 애들이 막 톡으로 막 얘기하고 뭐죠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걸 친구들이 몇백 명 되고 하지만 애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실제로 두드려 보면요 진정한 친구가 없다. 오히려 톡상에서 왕따가 있고 공격하고 인신 공격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이 대면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소통은 되지만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먼저 인간적인 진정한 소통이 된 다음에 톡이 되면 뭐 상관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게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저희 반에 3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애가 2명 있어요. 28명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고요. 뭐 그 한 명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이 이제 교수님이세요. 끝까지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잘 지내는가 안 지내는가 그랬더니 없어도 잘 지내더라고. 잘 놀고 어떻게 해서 만나냐 뭐 막 찾아와서 뭐 얘기하고 막 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에 따라 잘 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없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가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생기냐 그게 아니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사달라고 할 때 뭐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해야 된다 없으니까 나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잘 통제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에 실패를 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참 오늘 이른 나이부터 이 스마트폰을 봐요. 그래서 벌써 이 애기 벅벅 기어다니는 이 애기도 스마트폰 쥐어주면 조용해져요. 그냥 이때 이를 부모님들에게 이제 고민이 이거 사주진 않잖아요. 이 벅벅 기어다니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사줄 수는 없고 이걸 스마트폰을 쥐어줘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는 애들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줘야 돼 아니면 안 사줘야 돼 이런 고민이 있다가 실갱이를 한참 하시다가 사주거나 또는 안 사주거나 하시겠죠. 중학생이 되면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관계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엄마 아빠 잘 안 따라다니잖아요. 친구들끼리 노는 게 더 좋고 그러다 보면 하도 이게 맨 폰만 보고 있으면 이걸 뺏어야 해요 말아야 해요 이런 고민이 부모님들께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시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이 영향을 주는데요. 이 세대 간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참 먼저 그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반 예를 들었는데요. 현재 보유율을 보면 저학년 때는 한 25% 4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이고 이때만 해도 좀 안 사주죠. 비싸기도 하고 또 고학년 되면 애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애만 없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자꾸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이 늘어나고 중학생쯤 되면 고등학생 되면 거의 다 참 있죠. 거의 다 애들 손에 갖고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정말 위험하게 너무나 빠져서 사용해서 다른 일상이 위험스러운 그런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23.6%, 중학생이 34%, 고등학생이 29%. 중학생 때가 제일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사용량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생 때 입시의 그런 부담이 고등학생 때보다는 덜하죠. 그리고 뭐 자유학기제 전라북도는 자유학기제다 뭐다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또 사춘기의 피크이기도 하고 중학생 때가 더 의존하고 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40대 이상, 최소한 40대 이상인 분들은 옛날 어렸을 때 놀이 문화가 달라요. 옛날엔 다 공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터가 별로 없어요. 공터에다 뭐라죠? 다 건물 올려서 이렇게 돈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40대 이상인 분들은 더 이상 70대 이상 분들은 놀 시간도 별로 없으셨고 어렸을 때부터 지게지고 일하시고 그러셨는데 40대에서 60대 그 사이 우리 형제 자매들은 공터가 늘 있었습니다. 주변에 논밭이 있었고 제가 전주에 3살 때부터 살았는데 제 기억이 어린 시절에 제가 예배당 뒤편에 살았어요. 구형모소 자리에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뭐냐면 소가 달구지 아시죠? 달구지.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걸 이 도로 식량로에서 봤어요. 이렇게 그때만 해도 소가 이 길을 다녔다고요. 소가. 예. 그리고 이 곳곳에 밭이 있었고 노는 전주에는 이렇게 없었지만 중심에는 없었지만 밭이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놀고 밭에 아주까리 아시나요? 아주까리? 아주까리 이렇게 동글동글 폭탄처럼 이렇게 철퇴처럼 생겨서 쬐끔하게 그거 따다가 막 던지면서 놀고, 네, 하루 종일 막 아침부터 그렇게 놀고, 겨울에 밖에서 불장난하고 또 깡통에다 이렇게 돌리면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고, 예, 비석치기 아시죠? 예, 비석치기 하면서 얼마나 그 애들 혼자 안 하잖아요. 비석치기요. 서로 애들이랑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규칙 정하면서 너 아웃이야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소통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공부였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서 태양이 어떻게 햇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전에 그 청량한 햇빛의 느낌, 한낮에 그 쨍쨍한 햇빛의 느낌, 해가 기울어질 때 구름의 모습, 공기의 느낌, 해에 비친 그 나뭇잎들의 모습, 해가 비치는 그 곤충들의 그 모습들을 현장학습이 아니라 지금은 현장학습 가서 막 곤충 현장학습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전체가 다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공터도 없고요. 아이들이 공터에 나가봤자 친구들도 없어요. 나가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가 있냐면 학원이나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변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애들이 보는 것은 아스팔트와 또 그런 시설에서, 인공적인 시설에서 이게 노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애들이 삭막하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이 기성 세대와 달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혼자 있을 때가 막 형제들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 노는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어질러 놓고 막 이렇게 했던 아이들도 스마트폰만 쥐어지면 조용히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사단의 전략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이 출애굽기 10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8번째 재앙을 내릴 때의 상황입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였죠. 메뚜기.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니까 바로가 계속 버티다가 8절 잠깐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여기까지요. 여기 지금 바로가 뭐라고 했죠?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만. 그럼 아까 모세는 누가 다 출애굽을 하기를 바랬죠? 네, 남녀노소 아이들과 심지어 뭐까지요? 예, 가축까지 다. 근데 바로는 이제 사탄의 이 전략을 나타내는데 사탄의 대변자인데 누구만 가라고요? 그러면 장정만 가라고. 장정만 가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라. 애들은 놔두고. 지금 기성세대와 또 젊은 사이 이런 세대 간의 이 스마트폰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사탄 마귀의 전략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들이 무능력한 그런 삶을 살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고, 또 하나 믿는 자들은 어쩔 수 없고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은 사탄 마귀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 3500년 전에 이 사탄의 이 계획과 전략이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저절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까 10절에 보시면요, 10절이 조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은 함께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공동번역에 있는 중심된 뜻입니다. 절대 안 보내겠다. 너 지금 이상한 소리 하냐?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미 믿음이 서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내가 믿음 안에서 끌어놓겠다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전략 가운데 이 세대에 스마트폰이 이 사탄 마귀의 주요한 도구로 쓰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여러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또 무엇을 가르침 받느냐에 따라서 바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기도 하고 같은 세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 다른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고요. 이미 유럽이나 있는 다른 교회, 다른 나라의 교회들을 보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만 계시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의 대변이 아닌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보면 가끔 애찬 후에 4층이나 6층에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걸 봐요. 근데 이제 막 애들이 여기 놀 데가 없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놀 도구나 놀 마음껏 뛰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애들이 보면 방석 가지고 놀고, 그다음에 등받이 가지고 막 조형 쌓기에서 놀고, 또 예배당 여기를 막 징검다리 삼아서 막 다니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도 이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떤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면 혼자 보는 게 아니죠. 그 주위로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보게 되고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급적 스마트폰보다는
같이 이렇게 놀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도구 없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완전히 뭐 악한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이익도 있어요. 스마트폰의 편리를 보면요, 많이 쓰시죠. 어른들이 많이 씁니다. 이거 옛날에 다 돈 주고 샀어야 되는데 이 안에 다 있어요. 계산기 있죠. 시계 있습니다. 요새 시계 옛날에 잘 안 차고 다니죠. 혹시 시계 차고 다니는 분 계세요? 네, 아유 멋쟁이십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많이 시계를 멋으로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시계를 볼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시계를 찾는데 지금은 시간을 어떻게 많이 확인하나요?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잖아요. 시계도 되지, 계산기도 되지, 그냥 알람도 새벽에 알람도 깨워주지. 네? 날짜도 해야 역시 날짜를 보면 그냥 음력까지 막 나오고 막. 네. 만보계도 되고. 제 어머니 옛날에 이렇게 운동하시라고 만보계 다리에다 차는 거 이렇게 많이 사다 드리고. 근데 뭐 고장이 나가지고 한 3개월 쓰면 고장 나가지고 또 사다 드리고 또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 휴대폰에 만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 뭐 건강도 챙기고. 아이고 그냥 그 카메라도 있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손주, 손녀, 아들, 딸 이렇게 찍기도 하고 사진도 남기고. 옛날에는 막 사진 필름 사가지고 넣고 또 빼가지고 막 돌려서 빼가지고 갖다 줘서 한 기다렸다가도 뽑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캠코더도 있어요. 동영상도 돼요.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되네요. 이건 혹시 뭔지 아세요? 뭐 기능이 너무나 많아서 뭐 여기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기타 조율기입니다. 기타 음 맞을 때 옛날에는 따로 이렇게 이런 걸 팔았어요. 갖고 이거 2만 원 막 사가지고 막 눌러보고 막 했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성경도 있죠. 성경도 그냥 개역 개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개역성, 개역 한글,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성경 이런 유익이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늘상 보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2번 읽어봐도 좀 이해가 정확히 어떤 뜻이지? 그러면 번역본을 보면 조금 이렇게 쉽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죠? 카카오뱅크라고 해서요. 은행 안 가도요. 요거서 돈을 보내요. 그냥 실시간으로 은행에. 지금 현금이 돈이 없는데 5만 원만 보내주고 나 돈 없는데 그러면 은행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은 그냥 요거서 그냥 바로 앉은 자리에서 그냥 표 누르면 돈이 가요. 얼마나 편리하죠. 편리합니까? 은행에 안 가도 되니까. 은행은 그냥 일찍 닫지. 5시 넘어가면 못 들어가지 막.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이 스마트폰 한마디로 말하면 고성능 컴퓨터죠. 컴퓨터. 또 세상 아이들은 또 게임을 합니다. 컴퓨터 커야 게임하는데 이거 그냥 주머니 안에 있어가지고 늘상 할 수 있는, 할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이 기계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어떤 그 특성,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뭐 해악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건 한마디로 뭐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죠?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실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편리하고 실용적인 것이 다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편리한 점이 있지만 악영향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바라볼 나도 나는 뭐 이제 어른이고 뭐 그런데 나한테 뭐 별일 있겠어?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요. 첫 번째 이 스마트폰의 악영향이 이제 뇌 기능에 대한 저하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복음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드셨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쇠퇴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뇌를 스마트폰이 많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익한 것만 쓰니까 괜찮아 라고 저 스스로 양심적으로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능만, 하나님 보시기 기쁘신 것만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뇌를 보면 뭐 다 보진 않겠지만 이 앞머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이마 쪽에 앞전자 써가지고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한번 요것만 기억해 보실까요? 전두엽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두엽. 이 앞쪽에 이 뇌가 있는데요. 이 뇌마다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앞쪽에 있는 뇌가 뭐라냐면 어떤 것들이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 좋은 점이 뭔지 아닌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앞에서 해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 아, 내가 지금 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이 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캐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이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 근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 앞쪽 뇌가 기능이 약화돼요. 어른들도 그러는데요. 특히나 이 성장기 어린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못 살죠. 스마트폰 없이는. 스마트폰에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과연 얼마나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틱 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잖아요. 영상을 보면 뒤쪽의 뇌에서 시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눈을 보잖아요. 요 본 것이 뒤쪽 뇌로 갔다가 요것을 앞쪽으로 보내서 이것이 유익하냐 어떠냐 막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막 분별해보고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얘기입니다. 정보를 전두엽.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 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학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교실에는 컴퓨터 같은 게 없었습니다. 교단만 있었고요. 교단 위에 교탁이 있었고, 또 제가 다닐 때 60명, 55명, 제가 한시기 때문에 번호가 53번, 55번 막 이랬어요. 60명 됐는데 이렇게 있게 될 때
교실 딱 종이 치고 들어가면 우당탕당 떠들하다고 종 치면 우르르 앉아가지고 그 옛날 선생님 무서웠잖아요 옛날에요. 좀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조용하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를 떠들고 이렇게 조용한 그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초등학교에 잠깐 방문해서 한번 교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도무지 집중을 못해요. 도무지 집중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세대들 세상이 특히 세상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집중하지 못하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물어보잖아요. 금방 뭔 말인지를 몰라요. 또 물어보고 금방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줘도 그것을 잘 생각을 잘 못해요. 하기도 싫어하고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너 죽은 뒤에 어떻게 생각하니? 몰라요. 관심 없는데요. 정말 이게 많이 철벽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학생들이 이 세상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그러니까 문제. 나이가 되면 어떤 연령이 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가르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두엽에서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러지? 하는 모습들이 이 뇌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인데요. 먼저 운전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물 때문인데요. 운전 중에 안전띠는 필수, 스마트폰은 금물이라는 사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때문인데요. 말이 없는 스마트폰 홀리커.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습관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스마트폰은 정보 전달의 소외계층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장노년층의 세대 간 갈등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명 손안의 독약이라고도 불리는 스마트폰. 이 세상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독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부주의하게 사용하게 될 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못해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시끄럽게 떠들고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규칙과 규범을 못 지켜요. 사소한 일도 참지를 못합니다. 화가 났을 때 주체를 못해요. 그리고 별일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요즘 그렇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어깨가 스쳤어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뭐 사가 스치면 이렇게 목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은 스치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깨빵이에요. 그게요. 어깨를 쳤다. 어깨빵. 그리고 그러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너 일부러 쳤어? 나한테 일부러 쳤어? 아니면 스친 거야? 확인해봐가지고 너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 알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애들은 이제 이런 소통력이 없으니까
예, 어깨빵 했지?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없이 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확인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너 어깨빵 했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복수를 또 해요. 어깨빵으로 할까요? 더한 걸로 할까요? 더한 걸로 해요. 이제 실내화를 저 막 교실이 4층이면 실내화를 저 막 4층에서 던져버리고 그렇게 해요.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큰 일이 발생하면 그때 저희는 알거든요. 선생님들은 하고 이제 너 왜 실내화 던졌냐?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어깨빵을 했는데요. 뭐 확인해 보면 어깨빵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이렇게 소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잠깐 보겠습니다. 애기들 뇌파 한번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노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여기까지. 전두엽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반절 정도밖에 못했는데 못한 부분들은 수요일 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악영향 아까 편리한 점들을 봤고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안 좋은지를 좀 더 볼 거예요. 뇌 기능도 안 좋아지고 이로 말면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일본 모리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다른 책에서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가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못 한대요. 생각 자체를. 어린아이 같은 수준 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점 잃은 눈빛, 도무지 집중하지 않은 그런 자세. 뭐 얘기하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난대요. 생각이. 생각해봐라.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고력이 제가 이제 교직 경력이 이제 올해 15년이에요. 15년이면 15년 전 아이들 수업했을 때 모습 주로 고학년만 했거든요. 주로 5학년, 6학년만 1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르쳐 보면 알아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 얘 머릿속에서 학원에서 미리 배워서 얘기하는 거하고 정말 생각해서 그 생각을 진짜 자기 얘기로 하는 거하고 다르는데요. 점점 그 수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봐요. 그러면 이 사고력만 떨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력이 떨어지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 판단력이 도덕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뭘까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뭘까요? 네, 체육 안 들었냐고. 체육은 3시간 해도 좋다고 막.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 수학하고 국어 싫어해요. 국어. 왜냐면 거기 다 보면 써보자,
뭐 생각하 거기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써보자. 예. 우리 주장하는 것을 생각해서 써보자.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애들 잘못만은 아니죠. 어려워요. 한 30분 주면요 책에다가 한 3줄 4줄 써놓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써봐. 이 뇌 기능에 영향을 이렇게 줍니다. 이 영상 한 가지만 보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뇌 기능에 대한 부분하고 생활적인 부분, 또 영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역사되고 있는지 이 부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 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또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모든 동물에게 사춘기가 되면 변하잖아. 우리가요,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잖아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똑같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라가 아니라 사춘기가 되면 우리 눈에 띄게 뭐 목소리 다 달라지잖아요. 그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 있는 신경들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보시겠습니다. 는 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뇌와 맘모스의 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전두엽 형성에 초등학교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때의 경험이 사춘기 때의 전두엽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전두엽이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두엽의 구조나 또 전두엽의 네트워크, 그리고 시냅스의 형태, 또 세포의 숫자, 신경세포 자체의 숫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세부터 시작해서 한 17세까지가 전두엽에 있어서는 가장 왕성한 발달의 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살려두느냐 살려두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게 청소년기죠. 만약에 7세에서 12세까지 그런 학년기 동안에 별로 쓸모가 없었던 신경회로나 신경세포들은 12세 때, 즉 전두엽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 변화하는 시기에 다 솎아져내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를 그 청소년 이후에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학년기 시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신경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중요한 회로라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13~14살까지 무엇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느냐, 그것을 뇌에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춘기 이후에 더 강화시키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별로 안 하니까 다 잘라버린다는 소리예요. 책 읽고 생각하거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사실은 뭐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구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을 읽고, 성경은 글로 돼 있고,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하면 그런 기능들이 사춘기 이후에 더 굳건해지고 더 강화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안 하고 게임만 하거나 뭐 영상만 보잖아요. 그럼 그쪽 뇌는 발달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잘라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뇌가 사춘기 때. 그 이전 시기에 갖게 되는 몇 가지 경험적 특성들은 그 사춘기 때의 변화들의 혼란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공정성에 대한 것을 익히는 게 바로 사회적 규약들이에요. 그거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누굴 통해서? 부모의 행동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인간은 절대로 조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조작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절대로 아이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보여주거나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봐야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만 부모의 이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시간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